싱 열셋,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만 한다. 실컷 좋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런데 과거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질시를 이용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면서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일은 그만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이 작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파이 전체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성장 감소를 부르는 빈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양분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 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또 두 번째 단계,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현상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트리클 다운 현상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가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거의 전부를 투자하는데 노동자나 지주들은 소득을 거의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지주계급에 대해서는 학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사람들은 지주를 소비만 하면서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계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멜서스 등은 지주계급의 소비가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켜 자본가들을 돕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큰 부분을 차지할수록, 즉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투자와 경제 성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열렬한 자유시장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 생산물을 투자자인 자본가 계급의 손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부를 재분배하기 전에 먼저 부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록 남자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고율의 세금 폭탄을 맞고 자본주의가 파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작 부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중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후 오히려 자본주의는 고율의 세금 덕에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대다수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누진세제가 퍼지고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1950년부터 1973년에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황금기 이전에는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1 내지 1.5% 증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황금기의 1인당 소득은 미국과 영국에서 2 내지 3%, 서유럽에서는 4 내지 5%, 일본에서는 8% 성장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 국가들이 이때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유시장론자들은 캐캐 묵은 논리를 다시 들고 나와 투자계급에게 돌아가는 소득 몫이 줄어든 것이 성장 감소의 이유라고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상당수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토니 블레어 시절의 영국 노동당이나 빌 클린턴 시절의 미국 민주당 같은 이른바 좌파 정당조차 공공연하게 이런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이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의료보험 및 노인들에게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 구조적 압력이 커졌는데도 이에 걸맞은 규모로 복지 예산이 늘지 못해서 복지 국가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소득을 옮기는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 탈규제에 따라 금융업자들은 투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숱하게 누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 이외의 부분에서도 규제 철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거침없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더 자유롭게 환경을 오염시키며 더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역 자유화와 해외 투자의 증대로 기업들은 심지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위험만으로도 노동 임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관련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개 선진국 중 무려 16개국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문에서 미국은 선진국에서 최악이었는데요. 1979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2.9%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3.5%에서 2006년 11.6%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로 최고 경영자들의 보수가 천문학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들의 보수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및 옛 사회주의 국가 65개국 중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41개국에 달했습니다. 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이미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악영향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이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다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부자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매년 3% 이상 증가했으나 1980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매년 1.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간단히 말해 1980년대 이래로 우리는 부자들에게 파이에서 더 큰 조각을 주면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장기적으로 파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더 큰 조각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받고 나서 실제로는 파이가 커지는 속도를 줄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투자자의 손에 소득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손에 들어와도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나마 소련의 경우 스탈린이 계획경제 당국인 고스플란에 소득을 집중시키면 이렇게 모인 돈이 투자된다는 보장은 있었습니다. 비록 경제계획의 어려움, 노동자 동기부여 문제 등으로 투자의 생산성이 형편없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데도, 즉 돈을 부자들에게 몰아줬는데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등 G7 국가 모두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국민 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부자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고 합시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상류층의 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정도가 미약합니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사 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세금과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전기 펌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까지 촉진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자신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합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수준이 낮으면서 빠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이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분배가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설령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부가 아래로 분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며 복지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